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인생에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떠올리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부모님이 지켜주신 터전만큼은 언제나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을 감싸 안아주는 건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내신 저희 집이에요.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은 단독주택은 그 자체로 우리 가족의 땀과 애정이 고스란히 담긴 상징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넓게 펼쳐진 잔디밭이었죠. 계절마다 빛깔을 달리하며 햇살을 받아 반짝이던 그 잔디는 늘 저와 언니가 뛰놀던 놀이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잔디밭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라도 되는 듯 정성껏 관리하셨습니다. 새벽 이슬이 채 마르기 전 예초기를 들고 잔디를 다듬으시던 모습, 여름철엔 호스를 길게 뽑아 물을 뿌려주며 시원해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잔디밭 옆으로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모으신 수석과 다양한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돌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아버지의 손길과 눈길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집을 가꾸는 게 아니라 집이 사람을 길러주는 거다. 저에게 그 말은 단순한 교훈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 주었죠. 집 뒤쪽에는 엄마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크지 않은 텃밭이었지만 엄마는 그곳에서 계절마다 다른 작물들을 기르며 즐거워하셨어요.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들부터 시작해서 가끔은 허브나 작은 과실수까지 심어두셨죠. 여름이면 싱싱한 채소를 바로 따다가 저녁 밥상에 올리시곤 했는데 어린 저는 그것이 그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엄마가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귀한 선물이었고 우리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우리 가족이 머물던 공간을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온 역사의 한 조각이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사소한 다툼조차도 모두 그 안에서 싹트고 또 사라졌습니다. 집안 가득 스며있는 부모님의 웃음소리와 언니와 함께 깔깔대며 뛰놀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렇게 제게 있어 이 집은 따뜻하다라는 말 그 자체와도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집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언덕 꼭대기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푸른 잔디밭과 정갈한 정원 덕분에 사람들은 흔히 우리 집을 언덕배기 잔디밭집이라 불렀습니다. 가끔은 동네 아이들이 산책 삼아 올라와서 문 앞에서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눈에 띄는 집이었으니까요. 아버진 그럴 때마다 대문을 활짝 열어주며 아이들에게 나무 그늘에서 쉬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는 더없이 든든한 보금자리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집 근처에 캠핑장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몰려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캠핑장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저희 집을 눈여겨보았던 거죠. 언덕에 위치한 데다 넓은 잔디밭이 있고 주위 풍경도 빼어났으니 그들의 눈에는 저희 집이 탐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집을 팔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저와 언니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마당엔 늘 낯선 사람들이 와 있었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죠. 과일 바구니며 값비싼 술, 심지어는 생활에 쓸만한 물건들까지 들고 와서는 어떻게든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습니다. 선생님, 이 터가 저희는 꼭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가격 드릴 테니 팔아 주십시오. 그들의 눈빛은 절박했고 입에서 나오는 금액은 당시 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진 늘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이 집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여기엔 우리의 삶이, 추억이, 역사가 모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도 덧붙이셨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이 집 잃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는 거예요. 부모님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태도에 상대방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지금 돌이켜보면 제 가슴 한켠이 여전히 포근해집니다. 세상의 가치가 돈으로만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부모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언덕배기 잔디밭집은 그래서 제게 더욱 특별합니다. 단순히 나고 자란 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의 철학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저에겐 5살 많은 언니가 있었고 언니는 결혼을 하면서 형부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땅에서 언니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언니는 특유의 씩씩함과 성실함으로 어느새 그곳 생활에 녹아들었고 종종 영상통화를 걸어와 활짝 웃는 얼굴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그런 언니의 모습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다만 언니가 떠난 후 부모님과 저만 집에 남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저의 앞날, 특히 결혼 문제에 더 마음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저도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거든요. 자연스레 주변에서도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며 이야기들이 오갔고 그렇게 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 인상부터 차분했습니다. 괜히 허세를 부리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는 묘하게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도 두 분은 크게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참 듬직한 사람이구나. 아버지는 그를 처음 본 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몇 번이고 그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엄마 역시 저런 사람이랑 살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미소를 지으셨죠. 그 남자의 직업은 종합병원의 법무팀 직원이었습니다. 직업에서 주는 안정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환하게 웃을 때는 주변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고 약간은 진지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저 호감 정도였지만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 그 차분함과 성실함이 제 마음을 점점 더 끌어당겼습니다.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조금 망설였습니다. 아직 사귀는 단계에서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는 것이 혹시 부모님께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대할 때 아주 곰살맞게 굴었습니다. 아버님, 어버님 하며 자연스럽게 부르는데 그 목소리에는 억지가 없고 진심이 담겨 있었죠. 넉살 좋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고 집안일을 보면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먼저 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계시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옆에 앉아 함께 흙을 만지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엄마가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있으면 바구니를 들어주거나 간단한 요리를 도우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처음 보는 사이라면 어색하기 마련인데 그는 어느새 우리 집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그의 태도를 크게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 역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해졌고 그는 제게 안정감을 주었고 부모님과도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그를 좋아하신다는 것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죠. 부모님의 눈에는 사람을 보는 힘이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그의 곁에 서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는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결혼까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
문제의 조짐은 분명히 보였었는데 그때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넘어가 버렸던 게 아닐까 싶어요. 연애 시절 가끔씩 느껴지는 불편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남편이 늘 제 편을 들어주었기에 굳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내가 네 편이야 라고 말하곤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편함들을 그저 덮어두고 지나쳐 버렸던 거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제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시가의 사람들이 있었죠. 무엇보다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시어머니는 언뜻 보면 소박하고 털털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드러난 모습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물건들을 눈여겨보며 탐을 내셨습니다. 그 물건들이 단순히 결혼 후 남편이 사준 선물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제 소유의 물건들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구두,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보면 시어머니는 꼭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예쁘네. 나한테도 딱 맞을 것 같은데?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점차 저는 그 속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실제로 갖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와 시어머니 체형이 비슷하다는 점이었어요. 구두 사이즈도 같았고 옷의 치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훨씬 젊고 트렌디한 스타일이었지만 시어머니도 큰 무리 없이 제 옷들을 입을 수 있는 체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제 옷장에 들어있는 옷들을 훑으며 이건 내가 입어도 괜찮겠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곤 했죠. 제 사적인 공간이 언제 침범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차오르는 순간들이었죠. 그러던 중 제 삶을 더욱 괴롭히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자유분방하게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너무 자주 저희 신혼집에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저 오빠와 새언니 집에 놀러오는 곳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당당하게 욕을 했습니다. 언니, 반찬거리 좀 사다 놔요. 나 반찬 좀 해야겠다. 김밥 싸야 하니까 재료 좀 준비해줘요. 그렇게 요구한 음식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신우이의 남자친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남자친구에게 해다 바칠 음식을 저희 집에서 마련해 갔습니다. 장도 제가 대신 봐야 했고 요리도 제가 도와야 했죠. 남편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동생이 부탁하는데 좀 해주면 안 되냐라며 오히려 저에게 타이르곤 했죠. 저는 신혼집이 점점 신우의 부엌처럼 변해가는 상황에 우라가 치밀었지만 당시엔 아직 결혼 초반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신우의 연애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의 불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의 남자친구를 극렬히 반대했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었죠. 거지 같은 놈이야. 그런 놈이랑 결혼하면 평생 거지로 살게 되는 거야. 시어머니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며 신우이의 교제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그 남자를 만나며 몰래 음식을 해다 바치고 집안 살림을 동원해 그를 챙겼습니다. 제가 사다 놓은 고기, 채소, 반찬거리는 어느새 그의 집으로 흘러 들어갔고 신혼집은 점점 제 공간이 아니라 신우이의 비밀 아지트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에 있어 가장 불행한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부모님이 잠시 지방에 놀러를 가셨다가 저녁 늦게 집으로 올라오시던 길에 그만 큰 사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두 분 모두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연락이었고 저는 그대로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어머니도 크게 다치셨지만 아버지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현실감이 사라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끝내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었고 그 순간 세상의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뒤늦게 들은 말로는 사고 순간 아버지가 운전대를 급히 틀어 상대 차량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 했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더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려던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저릿하게 미어집니다. 아버지를 잃은 전 하루아침에 한쪽 기둥을 잃은 듯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엄마의 모습은 더더욱 참담했죠. 늘 든든한 동반자처럼 함께해오던 분들, 단번에 잃은 엄마의 얼굴은 순식간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언니와 형부 역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서둘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제야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우린 함께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드렸고 오랫동안 그리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언니 부부는 더 오래 한국에 머물고 싶어 했죠. 엄마 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직장과 생활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가 떠난 뒤 저는 홀로 남겨진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허망하게 빈집에 앉아 계실 엄마의 모습이 눈에 밟혀 저는 틈나는 대로 친정집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편 역시 저와 함께 친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것이 시어머니 심기를 건드렸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셨죠. 왜 자꾸 내 아들을 처갓집으로 불러대냐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엄마를 챙기기 위해 친정을 오가는 것을 두고 마치 제가 남편을 조종해 억지로 불러내는 것처럼 받아들이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며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사돈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사부인 책임지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듣자니 홀몸된 사부인이 외로우실 거라면서 자꾸 네가 찾아가는 것 같던데. 그 말은 저를 모욕하는 듯했고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나서겠다고 말하더군요. 차라리 내가 사부인이랑 시간을 보내겠다. 늙은 사람들끼리 말도 더 잘 통하고 같은 여성이니 내가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녀는 자신있게 그렇게 말하면서 저와 남편에게는 뜻밖의 요구까지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는 그만 걱정하고 이제 아이까지 생각이나 해라. 그게 너희가 할 일이야. 당연히 그럴 순 없다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 곁을 지키는 건 제 몫이었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끼어드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대답 따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눈에 그려졌습니다. 늘 남의 물건에 눈독 들이고 본인 중심으로 상황을 끌고 가는 분이니 결국 엄마의 소중한 무언가를 건드리게 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불행히도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죠. 무심코 시어머니를 마주쳤는데 그녀의 손목에 눈에 익은 팔찌가 걸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너무나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팔찌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엄마에게 선물로 주셨던 소중한 팔찌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언니도 탐내며 엄마에게 엄마 그 팔찌 나중에 나 주면 안 돼? 라며 장난스럽게 조르고 했던 우리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죠. 그런데 그 팔찌가 시어머니 팔목에 그것도 아무렇지 않은 듯 번쩍이며 걸쳐져 있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저희 엄마 팔찌 아닌가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걸 하고 계시죠? 아, 이거 말이냐? 사돈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차도 된다고 해서 그냥 찬 거지. 어때? 나한테 아주 잘 어울리지 않니? 네? 엄마가 허락을 하셨다고요? 그거 저희 엄마가 엄청 아끼는 건데. 정말인가요? 그럼 사실이지 내가 훔쳤을까봐? 예. 너 그렇게 말하면 나 서운하다. 내가 그동안 네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금 나를 의심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훔쳤다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거든요. 엄마, 혹시 팔찌 말이야 아버지가 주셨던 그거 지금 어머니가 차고 계시던데? 엄마가 빌려주신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가 크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휴, 그게 거기 있었구나. 난 없어져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몰라. 그렇다고 내가 사돈을 의심할 수도 없고 애꿎게 속으로만 답답했네. 뭐? 엄마가 빌려준 게 아니라고? 그 어머니가 그냥 가져간 거야? 내가? 내가 그걸 빌려줬다고?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내가 그 팔찌 얼마나 아끼는지. 아버지가 내 생일날 사준 건데 내가 어찌 함부로 남에게 빌려주겠니? 아휴, 다행이다. 저는 피 속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의 물건까지 탐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제야 왜 제가 처음부터 불안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미정아, 사실 나 사부인이 오는 거 많이 불편하다. 처음엔 그래도 서로 챙겨주고 의지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웃고 넘어갔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니 정말 더는 못 참겠다. 너가 그만 오시게끔 하면 안 되겠니? 내가 이런 말까지 해서 미안하지만 같이 있는 게 힘들구나. 엄마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버지를 잃은 충격도 큰데 이제 엄마마저 이런 불편함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와 엄마는 큰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을 처분하고 제 집 근처로 엄마를 이사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죠. 미정아, 너희만 괜찮다면 나 너희 집 근처로 이사 가고 싶다. 혼자 집에 있자니 집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젠 집이 짐이 되는 것 같아. 차라리 정리하고 너랑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어. 결국 저는 엄마의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혼자 남은 엄마가 더 이상 언덕배기 집에서 불편하게 지내는 모습을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 문제를 남편에게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를 근처로 모셔오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요. 그래더니 뜻밖에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시고 살자. 뭐? 뭘 모셔? 혹시 어머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장모님이랑 같이 살자는 거야.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차라리 50평대 아파트를 구해서 장모님이랑 함께 살면 어때? 그러면 장모님도 덜 외롭고 너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 진심이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진심이야. 사실 이번 팔찌일도 그렇고 네 물건 탐내셨던 일도 그렇고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 나도 처음엔 나아지겠지 하고 그냥 모른 척 했는데 우리 엄마 도무지 달라질 기미가 없네. 그 아들 무심 같은 거 내가 직접 깨트려야 할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대리사위 되는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 내 엄마는 강한 사람이지만 장모님은 지금 너무 약해지셨잖아. 그 옆에 있어 드리자. 여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심이지?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아내한테 잘해야 한다는 걸. 그런데 그간 나는 너한테 너무 무심하고 서운하게 굴었던 것 같아. 미안해, 미정아.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 아, 팔찌는 정말 생각할수록 끔찍해.
내 엄마지만 나도 소름이 끼칠 정도야. 내일 바로 가서 엄마한테 그 팔찌 돌려받아 올게. 창피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그 순간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고 그가 드디어 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엄마와 제가 함께 찾아둔 50평대의 고급 아파트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채광이 좋고 구조도 넉넉해 엄마가 편히 지나시기에는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이사를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 집을 보여준 그날 저녁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일 5천만 원 보낼게. 그걸로 계약금 걸어.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선뜻 큰돈을 내줄 줄 몰랐거든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내가 보니까 마음에 쏙 들던데? 빨리 계약해 버려야지. 그래야 마음이 놓이지. 그런데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살짝 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잔금은 장모님 집 한 돈을 하는 거 맞지? 내가 지금은 5천만 원밖에 못 보태는데 나머지 장모님 집 팔고 충당하는 거 맞지? 맞아. 엄마 집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내일 계약서 쓰러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팔찌 사건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은 커졌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엄마와 함께 살자고 나선 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안도했습니다. 엄마도 마침내 짐을 덜어내고 제 곁으로 오시게 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가족에게 다시 평온이 찾아오는구나. 그렇게 어리석게 믿고 있었던 거죠. 우선 이삿날의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삿날 저는 우선 엄마의 집으로 먼저 갔다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러라고 했고 남편은 우리의 짐을 먼저 정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집을 정리하고 남편은 우리 집을 정리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이사할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저는 끔찍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는 남편도 있었고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겸언쩍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왔냐고. 그런데 당신 엄마는? 이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그냥 주위를 둘러보다가 물었죠. 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있는 거냐고. 그리고 우리 집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 저건 딱 봐도 우리 집이 아닌데 누구의 짐이냐고 하니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는 겁니다. 어머 성현아, 저거 놀라는 것 좀 봐라. 뭐긴 뭐니? 우리 아들이 설마 네 엄마를 데리고 살 줄 알았냐? 아니지, 데리고 살긴 할 거지. 그런데 나도 살 거거든? 네 시누이도 같이? 뭐라고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야,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뭐가? 엄마도 같이 살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미 집 다 샀고 장모님 집도 팔아버렸는데 뭐 어쩔 거야. 엄마를 안방 줄 거야. 그리고 장모님은 저 서브방 있지? 저 정도면 되지 않겠냐? 에휴, 미안한데 너 믿었냐? 하하하, 믿은 거야? 아이고 순진하기는. 김미정, 난 네가 이렇게 순진한 인간인 줄을 몰랐어. 하하하. 그래서 네 엄마, 네 동생 다 여기서 산다 그 말이지? 어차피 이 집 샀고 엄마 집은 팔아버렸으니 어쩔 거냐라는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어, 뭐, 야, 다 모시고 살아. 네 엄마만 모시고 살면 우리 엄마가 서운해 하잖아. 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줘라.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속은 너를 탓해. 고맙다. 정말이었네. 나는 사실 좀 의심하긴 했었거든. 그런데 정말이었구나. 고마워, 성현아. 너 진짜 대박이다. 뭐야? 야, 너 지금 그 웃음은 뭐야? 뭐가 고맙다라는 거야? 속았다. 그걸 믿었냐? 믿기는 속아준 거지. 그리고 더 일이 편해졌네. 수월해졌어. 너랑 갈라설 일이 말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들고 단호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림 하나 없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짧지만 묵직한 그 말이 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에 의아함을 띠며 서로를 쳐다봤고 남편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를 노려보며 뭐야 또 누구 부른 거야 하고 중얼거렸지만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고 차분히 있었죠. 약 5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품격 있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왔고 남편 앞에 멈춰서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사하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미정이와는 이미 인사한 적이 있죠. 저는 이 집 주인 김민수라고 합니다. 하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본 듯 서 있다가 굳은 얼굴로 노신사의 손을 억지로 잡았습니다. 네? 집주인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자, 그럼 약속대로 잔금은 이번 주까지 주시는 거죠? 남은 잔금이 정확히 8억 5천만 원이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잔금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십니까? 집주인이라뇨. 여보, 김미정, 이번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잔금 이미 다 치른 거 아니었어? 도대체 뭐야, 이게?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어 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가득했고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제게 쏟아낼 욕을 속으로 준비하는 듯 눈빛이 흉흉했죠.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긴. 네 돈 5천만 원은 분명 넣었지. 하지만 나머지 잔금 안 냈어. 왜냐고? 당연한 거 아니야? 니들 나 속이려고 짠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내가 다 읽었어. 야, 사기를 치려면 좀 똑똑하게 치지 그러냐? 내 컴퓨터에 네 카톡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거 몰랐지? 니들이 쓴 글, 대화 내용 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뭐라고? 너 그걸 다 봤다고? 그래, 다 봤어. 니들끼리 모여서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들어가면 미정이도 어쩔 수 없겠지? 라느니. 집 한 돈으로 잔금 치르면 결국 우리 집 되는 거다. 라느니. 정말 역겹더라. 그래서 나 잔금 안 치렀어. 왜? 이제 네가 내야 하니까. 네 엄마, 네 동생까지 데리고 살 집이라며. 그럼 네가 다 내야지. 야, 김미정, 너 지금 미쳤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남편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 거의 자지러지듯 소리를 지르며 상스러운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썩으려나? 네가 감히 우리를 속여? 지금 우리 탐구려고 하는 거야? 신우는 흥분을 못 이기고 제 쪽으로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노신사인 김민수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울렸습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멎는 듯했죠. 그는 냉정한 눈빛으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를 차례로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성현 씨,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정해진 날짜 안에 치르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는 거고요. 그럴 일 없길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을 테니까요. 5천만 원 날리고 싶지 않으면 준비 잘 하세요. 아셨어요? 남편은 벌벌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그게 다. 시어머니는 바다같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더는 그들의 소란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대신 제 쪽으로 몸을 돌리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정아, 이제 됐다. 이제 우린 나가보자. 어머니가 기다리시잖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의 절규 섞인 소리가 뒤엉켜 퍼졌습니다. 그들의 비명과 욕설을 뒤로하고 저는 노신사와 함께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차였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제 컴퓨터를 확인하다가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이 제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자동 로그인해 두었던 것이죠.
그 덤벙대고 허술한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지 못한지 스스로 드러내버린 꼴이었어요. 그곳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냥 들이닥쳐서 살면 돼. 미정이가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내가 지금은 엄마랑 여동생 욕을 좀 했지만 그게 내 진심이겠냐? 다 쇼지. 결국 집 한 돈으로 잔금 치르고 엄마랑 여동생이 들어앉으면 답 없을 거야.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편이라고 믿었던 그가 사실은 처음부터 저를 기만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부른 그 노신사는 누구였느냐? 그는 바로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셨습니다. 원래는 그분이 엄마의 집을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가깝게 지내며 믿음을 나누었던 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남편의 속셈을 모두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고민 끝에 그분을 찾아가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엄마의 집은 팔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 사람들에게 당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분은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네 아버지와 인연 때문에라도 내가 도와주마. 하지만 그보다 네가 더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너와 어머님이 편히 살 수 있어. 결국 엄마의 집은 팔지 않는 것으로 했고 동시에 저희가 이사하려던 50평대 아파트의 실제 주인이 바로 그 노신사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숨긴 채 계약금만 걸었고 남편은 제가 다 알아서 하는 줄 알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덫은 완성되었고 결국 그들이 스스로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잔금? 당연히 못 치렀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당장 손에 쥔 돈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5천만 원 계약금만 날려버리고 그들의 허황된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눈물을 보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나를 믿어달라고 매달렸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 번만? 믿어달라고? 내가 널 믿었던 건 우리가 결혼할 때 딱 그 한 번뿐이었어. 그 한 번으로도 충분했어. 더 이상 너에게 기회는 주지 않아.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다면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이혼 후 저는 엄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덕배기 집은 여전히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집에 다시 발을 들여놓으니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머와 함께 밥을 먹고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겐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마 집 근처에 있는 캠핑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캠핑장이 노신사분의 것이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도와드리는 차원이었지만 점점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저녁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모닥불 앞에서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다시금 웃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요즘은 다시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엔 붉게 물든 노을이 집 창문으로 가득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가을이 찾아오겠죠. 낙엽들이 바람결에 흩날려 마당에 소복이 쌓일 겁니다. 저는 그 낙엽들을 보며 다짐합니다. 앞으로의 내 인생도 이 풍경처럼 아름답게 물들어 가기를. 이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누군가의 탐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엄마와 저의 행복만을 지켜내며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